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안타까우며 그러면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이름들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조선 제6대 왕 단종 임금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살의 왕위를 빼앗기셨으며 17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7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조선 500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1441년 세종대왕 제위 23년이었습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 안에 있는 자선당에서 작은 울음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훗날 단종 임금님이 되실 이홍희 원송께서 태어나신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세종대왕의 큰아들인 세자 이향 문종께서는 이미 2명의 세자빈을 먼저 보내신 터라 적통을 이을 아들이 생기기를 온 조선이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마침내 귀한 원손을 얻으셨으니 궁궐 전체가 떠들썩하게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원손을 낳으신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 마마께서 바로 이튿날 음력 7월 24일에 산후병으로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지 채 이틀도 안 되어 어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면서도 이 가여운 원손을 살뜰히 돌봐주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정비 소헌왕후 심씨와 의논하신 끝에 세종의 후궁이시자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셨던 혜빈 양씨께 갓난 홍희를 맡기셨습니다. 혜빈 양씨는 이후 홍희에게 어머니 이상의 존재가 되셨지요. 여러분, 여기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잠깐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누구보다 총명하고 통찰력이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계셨지요. 걱정거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문종의 병약함이었습니다. 세자 이향은 학문은 뛰어나셨으나 몸이 너무 약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왕이 되어도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걱정을 세종께서는 항상 안고 계셨지요. 두 번째, 더 큰 걱정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이유. 여러분, 이 인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문도 뛰어나고 무예도 탁월하고 카리스마까지 넘쳐 흘렀지만 그 눈빛 안에는 언제나 뜨거운 야심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 아들의 야심을 일찌감치 알아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집현전에 젊고 빼어난 학사들을 따로 불러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훗날 내 손자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발 잘 보필해 주오. 부탁하오. 그 부탁을 받은 이들 중에 성산문이 있었고 박팽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은 훗날 이 부탁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1448년 홍희는 8살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왕세손이었지요. 그리고 1450년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시고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르시면서 홍희는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우려대로 문종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14일 경복궁 천추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문종께서는 임종의 자리에서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의 손을 꽉 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아들이 어리오. 제발 잘 부탁하오. 그 말씀을 남기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12살 홍이는 이렇게 어머니에 이어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모두 잃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1452년 음력 5월 18일, 이용희는 경복궁 근정문 앞에서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2살 아이가 거대한 근정전 용상에 앉으셨을 때 그 용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지만 어린 왕의 눈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명 대신 황보인과 김종서만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황보인과 김종서는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특히 김종서 대감은 조선 최고의 무장으로 세종 시절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개척하여 북방을 굳힌 영웅이었습니다. 조정 안팎에서 모두들 그를 대호, 즉 큰 호랑이라 불렀지요. 그분이 어린 왕의 곁을 지키는 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무대 반대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수양대군이고 또 한 명은 바로 한명회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명회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경복궁의 경수소 서리, 쉽게 말하면 궁궐 경비 담당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느냐고요? 그는 사람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위험한지, 누가 포섭 가능한지, 누가 거사에 방해가 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채는 능력이 있었지요. 수양대군은 이 인물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책사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모의를 거듭하며 이른바 살생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 포섭해야 할 사람, 중립적으로 둘 사람의 이름을 써 내려간 명단이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완전히 무장한 병사들을 직접 이끌고 김종서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조선 최고의 무장 김종서를 찾아간 것입니다. 무장한 수양대군이 사랑채로 불려나온 김종서를 단칼에 베어서 죽입니다. 대오라 불리던 그 김종서가 그렇게 수양대군에 의해 죽습니다. 아들 김승규가 아버지를 구하려 달려 나왔지만 역시 칼에 맞아 살해되었습니다. 그 후 수양대군은 경복궁으로 달려가 13살 단종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김종서가 역모를 꾸며 싸웁니다. 신이 이미 처단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순간 어린 임금님의 표정이 어떠셨겠습니까?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설령 알았다 해도 어린 임금에게는 삼촌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단종 임금님의 명의를 빌려 황보인, 조극관, 이양, 민신 등 주요 반대파 대신들을 경복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인 그들을 차례로 처단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대감은 경복궁 근정문 앞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곧 사사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직했습니다. 즉 인사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장악한 것입니다. 단종 임금님의 버팀목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 이제 수양대군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계유정난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지만 역사는 이를 왕위 찬탈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첫걸음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잠깐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모두 빼앗긴 단종 임금님께 그나마 인간적인 온기를 더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1454년의 혼인이었습니다. 단종 임금님의 신부는 풍저창부사 송현수의 딸 송씨, 훗날 정순왕후라 불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종 임금님보다 한 살 위이셨지요. 사실 이 혼인도 수양대군이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문종의 상기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는데 말이지요. 왕이 너무 외롭고 연약하니 어서 왕비를 맞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린 왕을 더욱 통제하기 위한 속셈이 담긴 것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두 분 사이에 불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은 결혼 생활 내내 서로를 깊이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모두를 잃고 외로운 임금에게 정순왕후는 아마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늘 잠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 임금님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단종 임금님의 유모이자 어머니 같았던 혜빈 양씨는 결국 1455년 교수형으로 처형되었고, 단종을 지지하던 금성대군도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의 주변에서 사람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1455년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임금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공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산문 등 몇몇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섰지만 이미 조정은 수양대군 편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 임금님께서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발적 선양이라 쓰여 있지만 주변 충신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귀양가고 당장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시는 상황에서 내리신 결정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 임금님은 산왕이라는 이름으로 수강궁에 옮겨지셨습니다. 왕의 윗자리라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허울뿐인 포로와 다름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음이 뭉클해지는 대목입니다. 수강궁에 갇히다시피 하신 상왕 단종 임금님.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무인 유응부였습니다. 이들은 세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로는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 세종 임금님이 당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456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창덕궁 연회에서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가 벼룬검, 즉 왕의 호위 검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에서 칼을 차고 세조의 곁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 때 세조와 측근들을 제거하고 산광 단종 임금님을 복위시킨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사가 거사 당일 단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그날 한명회가 느닷없이 연회 자리가 너무 좁다는 이유로 벼룬검 제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낌새를 채고 일부러 막은 것일까요? 역사는 아직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유응부는 지금 당장 해치워야 한다고 강행을 주장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날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사에 참여했던 김지리의 장인 정창손의 설득을 받아 세조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모두 잡혀갔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달군 쇠로 지지는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산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받으면서도 성산문은 세조를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적은 당신이요, 우리는 충신이요 라는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지를 수레에 매어 찢는 극형, 거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처자식은 물론 친족 모두가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에 영원히 남은 사육신입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여섯 신하라는 뜻이지요. 한편 벼슬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 평생 임금님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시습, 원호 등 이들이 바로 생육신입니다. 단종 임금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처형당한 이들의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던 임금님은 그때 가장 크게 부서지셨을 것입니다. 1457년 세조는 더 이상 단종 임금님을 상왕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종 임금님의 장인 송현수와 권환이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을 빌미로 세조는 임금님을 상왕에서 끌어내려 노산군으로 강등했습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한 명의 군이 된 것입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기 전 한강과 영도교에서의 장면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종 임금님과 정순왕후 두 분이 그곳에서 마지막 이별을 하셨습니다. 17살의 임금님과 18살의 왕비가 손을 잡으신 채 서로를 바라보셨지요. 두 분 모두 이것이 마지막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친정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곧 아버지 송현수가 교수형을 당하고 왕후 자신도 노비로 강등되어 정업원이라는 절로 쫓겨나셨습니다. 유배 행렬이 영월로 향하는 길에서 백성들이 길 옆에 나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군졸 50명의 호송을 받으며 먼 길을 가시는 어린 임금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유배지는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서강이 삼면을 꽁꽁 에워싸고 있는 특이한 땅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죠. 마치 섬처럼 고립된 이 땅에 단종 임금님은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경복궁 자선당에서 태어나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자라신 분이 이제 삼면이 강물로 막힌 강가의 외딴 땅에서 소수의 시종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을 임금님은 그곳의 두 갈래로 갈라진 소나무, 훗날 관음송이라 불리는 그 나무에 걸터 앉아 멀리 서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정순왕후가 있는 곳을,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를 그 시절 단종 임금님께서 읊으셨다는 시가 있습니다. 자규야, 너는 어찌 밤새 슬피 우느냐?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자규는 뻐꾸기입니다. 밤새 소리치며 우는 그 새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임금님도 홀로 우셨을 것입니다. 그해 여름, 홍수가 청령포를 덮쳤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침수되자 임금님은 영월 읍내의 객사 동원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단종 임금님의 삼촌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셨던
금성대군 이유입니다. 금성대군께서는 이미 경상도 순흥, 지금의 경북 영주에 유배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조카 단종 임금님이 영월에서 비참하게 유배 생활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두 손을 놓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1457년 가을 금성대군께서는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도모하셨습니다. 순흥 지역의 사민들을 설득하여 군사를 일으키려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거사도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안동 관노의 밀고였습니다. 세조는 즉각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순흥으로 들이닥쳐 순흥도 호부에 불을 지르고 수많은 순흥 주민들을 칼로 베었습니다. 사람들의 목베인 피가 냇물을 이루어 흘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 냇물이 멈춘 마을을 지금도 피끝 마을이라 부른다 합니다. 금성대군에게는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친형 세조가 내린 사약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그렇게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단종 임금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건 삼촌마저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관풍헌의 임금님께 전해졌을 때 임금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단종 임금님을 노산군에서 한 단계 더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서인, 즉 왕족의 신분조차 빼앗긴 그저 한 명의 평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가장 슬픈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단종 임금님에게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은 한 목소리로 처단을 주청했습니다. 살려두면 영원히 반역의 빌미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양력으로는 11월 16일이었습니다. 영월 관풍헌에서 단종 임금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17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돌아가셨다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시대의 학자 기대승은 의금부의 공식 문서와 영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세조가 사약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는데 차마 임금님께 올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임금님을 모시던 시종이 대신 교살, 즉 목을 졸라 죽였다고요.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날 17살의 임금님께서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종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눈에 띄어 삼족이 멸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시신은 관풍헌 마당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고을의 호장, 즉 지방 아전의 우두머리인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어찌 임금의 시신을 버려두겠는가?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더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 없도다. 엄흥도는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임금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언덕을 찾아 헤매다가 사슴 한 마리가 앉았다가 사라진 양지 바른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임금님을 조심스럽게 감해장했습니다. 그 후 엄흥도는 세조의 보복을 피해 가솔들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그 감해장지가 오늘날 강원도 영월의 장릉입니다.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한양 도성에서 벗어난 먼 곳에 있는 왕릉이지요.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엄흥도의 이름은 이후 수양대군의 후손들에게조차 칭송받았습니다. 숙종 때 공식적으로 표창받았으며 지금도 영월 장릉 배식단에 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의리가 역사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단종 임금님께서 떠나신 후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노비로 강등된 채 정업원에 머물게 되신 정순왕후는 매일 아침이면 정업원 뒤편의 동쪽 봉우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봉우리를 사람들은 훗날 동망봉,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영월은 서울에서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왕후께서는 그 봉우리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보시며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한 살 위이셨던 정순왕후는 단종 임금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무려 64년을 더 사셨습니다. 1521년 중종 16년에 82살의 나이로 눈을 감으셨지요. 그 길고 긴 세월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단종 임금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이름은 오랜 세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단종 임금님은 노산군이라는 강등된 이름으로만 불리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림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조 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단종 임금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1698년 숙종 24년 음력 11월 숙종 임금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전국 491명의 문관이 회의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정된 복이었습니다. 묘요는 단종, 예를 지키고 의를 붙잡는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능호는 장능. 단종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도 왕후로 추봉되셨고 사육신도 공식 복권되었으며 엄흥도도 표창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정조 임금님은 영월 장릉에 배식단을 세워 단종 임금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충신들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셨습니다. 2007년에는 임금님이 돌아가신 지 550년 만에 영월에서 국장이 뒤늦게나마 거행되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가운데 제때 국장을 치르지 못한 유일한 분이셨기에 더욱 뭉클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단종 임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시고 15의 왕위를 빼앗기시고 17의 세상을 떠나신 분. 태어나시는 순간 어머니를 잃으시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일찍 여의시고 믿었던 신하들은 차례로 처형당하고 사랑하는 왕비와는 강가에서 이별하시고 삼촌마저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셔야 했던 분.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다른 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짧은 생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저리를 지켰는지를 보셨습니까? 성산문은 고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엄흥도는 삼족 멸문의 공포 앞에서도 임금님의 시신을 품었으며 정순왕후는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견디며 그 절개를 지켰습니다. 단종 임금님은 비록 17해밖에 사시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조선이 끝난 오늘날까지도 역사에 살아 숨쉽니다.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잠드신 임금님을 찾아 지금도 해마다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종 임금님을 가슴속에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550년 넘도록 답을 받지 못하신 임금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역사 속의 주인공을 최대한 고증을 거쳐 사실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역사 속 인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